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S건설 함께 살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봤는데 주제가 이거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대책 이거 발표했었죠. 이걸 좀 아까 주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했고 한번 보죠. 건설업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선 그래도 이제 저 발표가 나와서 뭐 몇몇 종목은 올라갔네요. 근데 뭐 이 종목들이 꼭 저거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테마선으로 좀 올라가긴 했네. KD 올라갔고, 동신건설 좀 올라갔고, 동부건설도 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 GS건설도 반등해서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마성으로 저는 이거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뭐 약간씩 올라가긴 했네. 한일 시멘트도 올라갔고, 아까 뭐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이라든지 시멘트 요쪽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철강 쪽하고 건설이다 보니까. 근데 그건 이제 테마성. 근데 올라가긴 했네. 그치? 예, 확실하게 올라갔다. 조광 페인트도 올라갔고, 벽산도 좀 올라가고, LG 하우시스도 올라가고. 하여튼간 뭐, 저 발표 이후로 그래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긴 했네요. 네, 하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테마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 투자, 가치 평가를 좀 하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GX 건설 함께 살펴볼게요. 차트를 쭉 봅시다. 오, 야, 차트는 진짜 많이 빠졌죠. 예전에 뭐 순살자이 그 사건도 좀 있었긴 했죠. 한번 봅시다. 오, 그래도 약간 돌린 건 있긴 있네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도 약세긴 해. 근데 올라갈 공간은 좀 있어 보긴 하는데요. 그렇지. 예전에 여기 있으니까 이 공간 자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만큼 있긴 있다. 만약에 이만큼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한 70%짜리 있네. 그치. 저항대가 여기죠. 저항대가 36,000원 정도 저항대가 좀 있고. 그래도 뭐 올라갈 공간은 지금 있긴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량은 그래도 여기 들어왔다. 그치.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떠냐? 지금 상태는 그냥 이렇게 올리는 상태죠. 이 추세고 여기 추세. 네,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가 여기 저항대 걸렸네, 그쵸? 24,000원에 저항대에 걸렸어요. 걸려다가 똥 빠졌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변동성 자리긴 하죠, 여기가. 그리고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반등할 수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가 딱 보이죠, 지지라인. 여기가 17,500원짜리네. 네, 17,500원짜리에서 딱 여기 보이죠. 지지 라인 딱 걸리면서 약간 이제 저 대책 수도권에 135만 호 대책 나오면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여기 지금 딱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로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이긴 하겠죠. 근데 여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진 거고. 그러면 변동성이 몇 프로 될까요? 변동성은 약 40%의 변동성이긴 하네요. 현재 이 자리가 40% 정도의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박스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을 좀 볼까요? 그래도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짝 들어오긴 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수급의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쫙 들어왔었죠. 들어왔다가 여기서 좀 털었네, 그치? 야, 확실하게 그게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샀잖아, 알겠지? 샀다가 쫙 올라가니까 털지, 외국인들. 외국인들 털어. 외국인들 털고 기관계도 털어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만 사지. 그쵸?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서 개인들만 사. 그리고 오히려 여기 올라갈 때 개인들만 사. 야, 근데 개인들은 참 희한하네. 왜 반대로 하지?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딱 보니까는 여기서 명확하게 딱 나오긴 하네요. 여기 또 외국인들 들어오지. 외국인 들어오네. 그리고 여기 기관계 던졌지. 이제 살짝 들어오긴 하겠다. 그치? 들어오죠. 연기금. 그럼 또 개인들이 또 던지겠지. 여기서.
약간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모양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오늘 약간 그 호재성 기사도 있었고 수도권에 135만 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급적인 부분도 약간 받쳐주긴 하네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네, 오늘은 지금 제가 방송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2.129%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봅시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펀더멘탈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죠. 재무제표가 중요하죠. 왜냐면 펀더멘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날짜가 8월 13일 네. 반기보고서입니다. 예, 그럼 이거 살펴볼게요. 반기보고서 화면.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자산이 얼마냐? 자산이 1조가 아니구나. 18조네, 18조. 자산이 18조고요. 부채가 12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많죠.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본은 네, 5조. 그리고 여기가 좀 안 좋은 게 그 이 잉여금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이 잉여금이 있긴 있네. 그치? 3조 2천억 3조 2,660억 원에서 3조 2,006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약 60억 원 정도 빠지긴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갖고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래도 이제 이게 여러분들과 방송하는 게 저거니까 생방송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된 자료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하겠죠? 지금 뭐 풀어가는 것보다 재무 분석을 해봤는데 따라라 봅시다. 분석한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자. 아까 그 봤죠? 이거 네 2024년도 2025년도 자산 총계가 네 18조 2024년도에 27조였습니다. 부채 비율은 약간 늘어났는데 뭐 별반 차이 없고요. 근데 이 부채 비율이 높죠. 근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 주시냐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이유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통상. 그래서 부채 비율이 71% 정도, 71.7%. 자산이 살짝 증가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살짝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 쪽은 상대적으로 적죠. 28.3%, 28.3%, 30%도 안 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건설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우리가 파악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 잉여금이 좀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돼요. 이 잉여금 그래도 이거는 별반 상관없거든요. 자본금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자본금이 아니라 쏘리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은 이제 별반 변한 게 없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잉여금은 약 60억 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EPS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하겠죠. 네,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도 약간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보시 3개월치 반기 보고서 2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3조 2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살짝 매출. 근데 보통은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누적으로도 약간 줄어들었어. 누적으로 보신다면 6조 3천억 원에서 6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약간은 매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 그럼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상반기로만 봤을 때. 근데 그나마 이제 괜찮은 부분이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있잖아요. 여기는 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파이는 커지지 않았습니다만 매출 총이익이 2,743억 원에서 2,987억 원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934억 원에서 1,620억 원으로 증가했으니까 많이 증가했네. 그러니까 경영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잘했다. 매출도 증가하면 좋겠는데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경영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재무 상태표에 자본의 그 자본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었잖아. 60억 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당연히 여기가 줄어들겠지. 손익계산서. 그 순이익이 많았어. 손실. 되게 웃기지 않나요?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했잖아. 934억 원에서 1620억 원으로 증가했으니까 많이 증가했지. 거의 80%? 하여튼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이제 영업의 수익에서 빠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타 비용하고 금융 원가인데 뭐 금융 원가보다는 이제 기타 비용이 기타 수익보다 더 훨씬 많죠. 여기가 기타 수익이 600억 원인데 기타 비용이 2823억 원이에요. 그렇죠? 금융 수익은 뭐 얼추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비율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영업의 그 수익에서 손익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가지고 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년 동기는 352억 원의 순이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EPS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좀 차트 좀 바꿔볼까요? 네, EPS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번엔 실적 발표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 그 영업 활동은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 뭐 회사가 영업 활동 관점으로만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차트의 파동의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순이익에 손실이 났으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손실 자체가 그 영업의 쪽에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은 이런 그 영업의 손실에서 이거거든요. 기타 비용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해가지고 미분양 부동산, 장기 프로젝트 투자, 해외 법인 자산 등에서 회수 가능 가치가 장부 가액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 손실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 자산 비중이 크므로 경기 둔화 시 한꺼번에 손실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충당 부채 설정,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의 어떤 비용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금융원가 쪽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이거든요.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부채가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번에 적자의 가장 주된 원인이 기타 비용의 급증이었잖아요. 그리고 높은 이제 금융 원가 부담, 요건 이제 이자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타 비용이 많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난 거니까 아마도 다음 분기에는 요 부분이 손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일회성의 영역이기 때문이겠지. 일회성의 영역이 좀 있어서 지금은 약간은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게끔 EPS가 줄어들 수 있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된 영역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기타 비용 일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뭐 실적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재무로 잡혔으니까는 까빙했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기타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긴 하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순이익이 요번에 손실폭이 약간 줄어든다든지 좀 더 나아질 수가 있긴 하겠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여기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지. 좀 지금은 과도하게 좀 빠진 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를 한번 네 약간 기저 효과에 의한 반등 정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그래도 괜찮긴 하더라고. 왜냐면 현금흐름표가 이게 당기순이익의 여기 있죠.
당기순이익에 손실이 났다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야. 그렇죠? 2천억 있거든.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은 투자했던 그렇고 재무. 그래서 이 우선은 이제 현금흐름표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익계산서가 여기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나왔잖아. 손실 나왔잖아.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했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거 빠진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빠졌다? 손익계산서의 관점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관점으로 빠졌다. 하지만 그래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래도 펀더멘탈은 받쳐주겠다. 일시적인 하락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바닥이라고 하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집을 하게 되면은 다시 다음 분기 나올 때는 약간 반등 정도는 여기가 이제 정확되니까 반등 나오게 되면 뭐 한 2만 원대 이렇게 좀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 쪽은 어떠냐? 건설 쪽은 제가 보기에는 지혜성건설의 그 재무적인 상황은 뭐 너무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왜냐면 만약 이 회사가 좋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매출이 증가된 건데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번 지금 9월 8일이잖아. 가을이잖아요. 가을까지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겨울은 또 일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 봄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내 GS건설은 그냥 많이 빠진 거 대비 반등에 대한 수익 그런 관점으로는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뭐 요 정도?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갖고 놀 수 있겠다. 세력들이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반등 매매 관점으로는 갖고 놀 수 있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나름대로 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재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왜냐면 아까 좀 더 살펴봤는데 그 유동 부채보다는 비유동 부채로 그래 약간 부채가 좀 개선되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현금흐름표도 뭐 이 정도면 예전보다는 너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나아진 좀 개선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등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 135만 원, 요 부분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내년에 그 수주장고라든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지금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테마성인 거죠. 테마성의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지혜성 건설을 바라본 것은 재무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본 거죠. 재무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을 하고 있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 매매 정도만. 네. 그 이상은 약간 좀 부담스럽고요. 왜냐면 그 이상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도 나오게 되면 괜찮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어떤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테마성의 영역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거 해봤자 거기 들어가는 기업은 대부분 저기 어느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잖아. 자기 유럽 기업이라든지 다른 나라지 한국 기업을 그런 건 아니니까 뭐 한국 기업도 나중에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테마성의 이야기니까 그건 떠들어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건 작업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제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펀더멘탈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재무 관점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정도면 그래도 그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건설 쪽은 좀 우려되는 면이 있었어요. 재무적으로 혹시나 딱 좀 살펴봤을 게 너무 안 좋지 않을까. 뭐 PF 대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너무 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박스권 매매 정도는 좀 할 수는 있기는 하겠다. 예.
좀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반등 매매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러면 GS건설 이렇게 볼까요?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추적권 130만 호 대책 발표를 통해 가지고 GS건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GS건설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